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5월의 마지막 날에 묘역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이야, 저도 사실은 출근하려고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요. 무슨 일인가, 정말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했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가 발사됐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보고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경보 발령을 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오보였다 이런 얘기가 났죠. 당시 합참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5월 31일 수요일 오늘 오전 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다. 동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였고 우리 군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오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세상에 이거 완전히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쐈다는 얘기고 전쟁 난다는 얘기였는데 새벽부터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네요. 기자들에게. 사이렌 도대체 왜 울린 겁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시가 잘못했다. 이거 오보다. 이런 얘기인데요. 행안부는 쐈다고 통상 고지한 거를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누구 책임인지 빨리빨리 가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야, 요즘 지지율 출렁출렁하니까 뭐 출렁출렁도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50 때 혹은 뭐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맨날 써먹던 그놈의 방공 이슈 가지고 또 안보 이슈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2023년도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프의 촉 시간에는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금천 교자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데요. 베프의 촉 시간에 맨날 살인사건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해요. 자, 그렇지만 이 강력범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여기 또 혹시 혹여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 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기자도 놀랬죠? 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 뭐 놀란 가슴은 뒤로 하고 또 다뤄야 될 메시지들은 좀 다뤄보도록 하죠.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즉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간호법. 어제 국회 표결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부결됐어요. 네,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간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15일 만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던 단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야당이라던가 뭐 예견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지난번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건가요? 네, 어제 본회의에 출석 의원은 289명 중에 찬성이 178명, 반대가 107명, 무효가 4명으로 이 제정안이 부결된 건데요. 헌법상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93명이 찬성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178명이 찬성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15표가 모자랐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또 한 번 드러난 상황이군요. 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국법에 의해서 두 번째 폐기가 된 이 간호법 제정안. 사실 이게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어제 양국법에 이어서 두 번째 폐기가 된 것이라서 이제 찬반 투표 전에 있었던 찬반 토론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오갔는데요. 일단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선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면서 항의와 야유를 보냈습니다. 또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뭐 윤재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뭐 직역 간의 조율이 없었던 법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도 찬성 토론자로 나와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초고령 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에 합치지는 못할 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마저 거부하고 용산의 미운틀에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하게 급급하다 이런 말 했고요. 우리 또 애청자분 중에 김명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200석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안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뭐 일단은 간호법이나 양국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렇죠. 네, 이제 남아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뭐 거부권 행사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은 좀 더 여야 간 조율이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전국의 냉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재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게다가 어저께 또 MBC 기자 네. 압수수색도 있었었고 지금 사실은 한두 가지가 현안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승리였어요. 판정승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극적 내지는 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향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방송법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상혁 이 방통위원장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민주노총 강경투쟁하기로 했군요. 네,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과거 집회에서 했던 캡사이신 분사기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오늘 좀 민주노총과 경찰의 대립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캡사이신 예전에 우리 80년대에 데모하고 그럴 때 경찰이 우리를 향해서 막 쏘던 그런 거잖아요. 네, 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최고로 자랑하는 최루탄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다시 지금 경찰이 합법적인 것이냐. 이것으로 무장을 하고 물대포도 또 합법적으로 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사실은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과 경찰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세종대로까지 행진한 후 집결해서 경고파업 경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행진까지 하려고 했었지만 경찰이 퇴근길 혼잡이나 이런 이유로 오후 5시 이후에 집회는 불허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집회가 계속되면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이것이 잘 안 된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쏜다는 예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 기자는 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뭐 좀 받아본 적 있어요? 맞아보거나?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많이 맞아봤어요. 네, 우리는 저희 예전에 살던 집이 외대 앞이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학생운동 많이 하고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지나가다가 그 경찰 곤봉에 맞기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 그리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이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여당과 이 경찰청장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할 정도로 지금 뭔가 폭력적인 그런 시위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런 방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 17일에 건설노조가 이제 1박 2일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이러면서 여당과 그리고 정부 내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집회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25일 날 불법 집회 시위 해산 훈련도 재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개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살수차 그리고 이제 대형 가스차나 이런 것들은 전국 곳곳에 있었던 거를 2021년에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 큰 살수차나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망둥이 저경님께서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자유 타령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국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은호님 왜 노조를 폭도로 만들고 폭동으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국민을 자극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써니님 제대로 뭐 하나 하는 게 없는 현 정부는 왜 강경 진압이나 압수수색을 이렇게 잘하는 건지 정말 아주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콩풀리님 평화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라가 뭐 진짜 유신시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살 수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기자들은? 옛날에 저희도 아침에 일어난 경보음 때문에 네. 살짝 좀 놀랐습니다. 경보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집회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과 경찰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세종대로까지 행진을 한 다음에 경고파업 경위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야간 행진까지 집회하려고 했었었는데 경찰이 또 5시 이후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어머나 이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불허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경찰청에서는 불허한 이유가 이거죠. 통행에 방해가 되고 네. 교통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말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윤 청장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집회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18일에는 브리핑을 자처해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거나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집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했고요. 지난 25일에도 내부 서한문을 통해서 그동안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무질서한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주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뭔가가 나 이런 말이 나오려면 뭔가 시위를 하는 도중에 큰 불상사가 일어났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사실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죠? 아니 1박 2일 집회하면서 오밤중에 화장실 쓸 데가 없어서 좀 노상 방뇨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헌법에 적혀있는 이 기본권을 날사시키고 국민들을 전부 다 폭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뭘 관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베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이거 불법 이거 뭐고 간에 집회 시위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 조금 완화시키고 해결됐던 거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 네, 2018년도 5월 헌법재판소가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체류액을 분사해 살상 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 살수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따른 조치로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살수차를 폐기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경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난 정권 때 폐습을 끊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2018년 5월 헌법재판소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체류액을 분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럼 법적 근거를 또 만들겠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로 개인별로 이제 지급을 해서 개별 지급하면서 그걸로 이용해서 진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뉴스 토마토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최진무 교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관계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포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가요?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던 자신의 연인을 다시 찾아가서 흉기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야, 저는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을 정말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능지처참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봐주면 안 됩니다. 관련 사건 이야기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약하니까 이따위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약자들, 폭력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거 매우 부적절한 용어다.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대체할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써온 말이 있는데 원래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이제 연인을 전제하는 거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서로 간에 뭐 투닥투닥하는 뭐 약간의 폭력도 용인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거를 과거에 써왔고 그래서 네.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것은 그걸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일정 정도 폭력적인 관계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뭐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제라는 말을 써서 교제 폭력이란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이걸 그렇죠. 교제 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논란이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신뢰로운 관계를 더 이용해서 악용해서 더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을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정확히 보신 것은 예. 이 말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뭐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을 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관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2022년 여가부라든가 언론노조에서도 이런 걸 쓰자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뭐 어떤 지침 정태, 가이드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긴 한데 예. 저는 이런 용어 쓰는 것도 반대입니다. 교제나 데이트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데이트라고 네.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게 교제잖아요. 예. 교제는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사귀어 본다는 뜻인데 굳이 그런 말로 구분해가지고 뭘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같이 말씀하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관계다.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의 이런 폭력을 보면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해서 폭력을 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걸 교제라는 걸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형사 단계 아니면 뭐 기소 단계에서도 이미 무엇인가 선입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아라.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인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맞고 다녀도 뭐 맞을만 했겠지. 예, 뭐 남편이 오죽했으면 때렸겠어. 이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약간 말실수를 했다는 그 뭐 느낌이 드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연인 사이에 투닥투닥할 수도 있지라는 형태의 인식을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폭력 자체를 강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이 가진 규정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국 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잘못된 인식, 공포와 위협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연인관계로 포장되어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네.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좀 반대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발생은 26일 날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7일 날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에서. 근데 원래의 이 21일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서로 사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네, 것은 애매해요. 가해자가 33살의 남성입니다. 네. 피해자는 47살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이제 나네요. 네. 그 피해자의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모친이 계신데요. 모친께서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네. 중요하냐면 뭐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치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집에서 어머니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제 묵인하에 아니면 동의하에 무엇인가를 거기서 살았다, 동거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인식을 못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거기서 뭐 약간의 그 간헐적 동거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그거고 나이 차이도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설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관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근데 21일 날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네. 이제 뭐 집 번호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4일 동안 네. 주변을 맴돌면서 일종의 스토킹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26일 날 폭력이 행사됐고 이제 잡아 끄는 등에 그래서 신고를 해갖고 지구대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는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가해자를 먼저 6시 11분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풀어줬고 네. 그 뒤 1시간 뒤에 피해자를 이제 귀가시켰는데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PC방에 이거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알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서는 피해자를 흉기로 피습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급 조치를 안 하고 죽게 만들었죠. 실혈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예. 아. 흉기로 찔렀는데 그때 당시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후에 죽었다고 하고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 범인은 4시간 동안 차를 돌아다니면서 그 뒤에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 기다리고 기습한 거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죽게 내버려뒀던 부분도 고의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의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성이고요. B라고 하는 47살의 B라고 하는 여성하고 본인은 사귀었다고 주장하고 뭐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랬는데 2023년 5월 21일 날 이 B라고 하는 여성이 이 남성 A씨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납시다라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남자가 사실은 여기 대해서 조금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서 문자로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TV 부신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26일에 대화를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겠다고 만나놓고는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 발생 직전인 오전 5시 37분에 이 피해자 B씨는 A라고 하는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지구대로 갔고 남성이 먼저 풀려났어요. 그렇죠. 왜 남성이 먼저 풀려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 아니 가해자가 왜 피해자보다 먼저 풀려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시간도 보세요. 5시 37분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지구대에서 경찰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10분은 걸렸겠죠. 예. 그럼 5시 한 47분에서 50분 사이 정도에 아마 지구대로 갔겠죠. 예. 그럼 이동 시간이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한 몇 분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6시 11분에 풀려났다 그러면은 앉아서 뭐 이것저것 조사 꾸미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실제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은 혼자 남겨두고. 그렇죠. 아니 신고한 사람은 남겨두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여성 집에 들러가지고 흉기를 챙겨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가던 PC방 상가에서 기다려요, 이 여성분을. 거기에 차가 있는 걸 아니까.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7시 7분쯤에 여성분이 이제 귀가 조치가 되는데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피습을 당했죠. 그리고 이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을 렌터카에 태워서 도주했다. 그리고 범행 8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이건데 렌터카는 어떻게 빌린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죽이려고 자기 차 말고 다른 사람 차를 그렇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찰 누굽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상당한 고의성과 계획성이 보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산 자갈치님이 댓글로 한국은 여자가 너무 많아 이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맥락하고 맞는 말도 아닐 뿐더러 이런 부적절한 발언은 매우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A씨, 피해 여성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가지고 PC방에서 기다리고 지하 주차장에 여자 차를 보고는 내가 끝까지 얘를 잡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렌터카까지 그렇죠. 준비해놓고. 근데 왜 자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이라는 건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있었는데 네.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살인의 우발성, 그러니까 살인의 계획성은 없고 네. 폭력의 우발성을 분리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살인의 그 우발성을 통해서 형량을 경감하려고 주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단 여자를 먼저 칼로 찔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차에 태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하고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게 쓰러졌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네, 이렇게 네.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내가 아는 연인인데 지금 아파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 신고를 하지 예, 못하게. 예, 예. 거기에 도와주겠다는 행인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보지 않습니까? 피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자친구가 하혈을 하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다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계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찔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야,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예. 태연하게 거짓말과 그걸 이제 신고를 적극적으로 못하게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칼로 찔린 건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찔린 여성분은 쓰러져 있는 것만 본 이 거죠. 남성분이 안아서 예. 이렇게 차에 태우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고맙다 이러고서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찔린 걸 못 본 상태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었던 그렇죠. 건데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거군요. 예. 자, 경찰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21일 날 헤어지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나흘 동안이나 이 여자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그 지구대에서 한 말을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지구대 조사 경찰이. 근데 그걸 확인한 것이 일종의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냐? 왜냐하면 이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네. 스토킹 처벌법 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아동학대 쪽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가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동거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그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 피해자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헤어질 거다.
라고 했어. 그리고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네. 가끔 주거지 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가족폭력 방지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사실적 관계가 아니니까 적용할 수 없다.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폭력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려고 했더니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돼 갖고 본인은 그냥 가겠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이 경찰 특이하시. 이 경찰 어떻게 되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갔으면 현행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같이 왔고 일단 신원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를 이제 내가 실적은 어쨌든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는 관계인데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아는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는 사람한테 제가 지금 위협을 느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 아는 사이니까 가라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경찰 도대체 누구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처리가 잘못됐다. 아니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붙잡아 뒀어야 됐다. 왜냐? 그리고 내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먼저 내보냈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뒤집어진 거죠. 가해자는 한 15분? 그러니까 사실은 몇 마디 물어보지 않고, 뭐, 아는 사이 같으니까 조사 나중에 받게. 그래. 내보내고 피해자는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조치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상태로 좀,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해자를. 이게 이제 아무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이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이상하게 합니까? 저도 이 처리는 사실은 좀 이건 저도 전혀 제가 아무리 경찰들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일 처리한 사람은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는 사실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했던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네. 결과적으로 낮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뭐라고 하나 사후적 처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집으로 돌려보낼 때 이게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음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5시 37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그 신고를 받고서 112 상황실인가 뭐 그런 데서 가까운 지구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라고 출동하라고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지시를 받고 곧바로 또 출동해서 가겠죠. 뒤로 갔죠. 이거 하는데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은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5시 37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10분 정도 걸렸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누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여보세요? 나오세요?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5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다 합쳐보세요. 이게 55분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태우고서 가요. 지구대 도착하면은 뭐 곧바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뭐 합니까?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자, 여기 이제 컴퓨터 켜놓고 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하는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5분은 걸리겠죠. 그럼 그게 벌써 6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6시 11분에 이 남성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11분 동안에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해가지고 내보냈다고요? 낮음이라는 거 확인하고? 게다가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를 왜 확인합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가 조금 이게 설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중첩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천경찰서라든가 이쪽에서는 설명이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과정이 조금 너무 단축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에 투닥투닥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럼 뭐 먼저 나가세요. 여기 이런 형태로 처리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6시 11분에 남성 지구대에서 나오고 여성은 7시 7분에 지구대에서 나오고요. 예. PC방 주차장에서 여성분이 피습당한 건 7시 17분이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시간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맞는 시간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서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했다고 그래요. 예. 자, 갑자기 여성분하고 싸우다가 신고를 당해가지고 지구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나 이 사람 죽일 겁니다. 이 사람 계속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리는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뻔한 질문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실실 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이런 형태로 했겠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게다가 저는 이 남자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살 생각을 하죠? 이거 지금 본인이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주장 아니에요? 속죄하며 살겠다? 나는 끝까지 살겠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야, 진짜 너무 뻔뻔하네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서 8시간을 도주하면서 옆에서 여성분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정도로 그게 실혈,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피가 너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위쪽으로 돌아다니면서 1시간 40분 동안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뭐 폭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그랬겠어요. 이 여성분이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참. 자, 경찰 소극적 대응 이건 정말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한두 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경찰들한테는 너무 잘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의식에 있는 거 아닐까?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착취형, 기생형 상습범일 수 있죠. 이걸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서 적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성민 연구원이 주장한 바고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권인수 박강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좀 확장해야 된다. 아니면 스토킹 방지법 쪽에 별도 조항을 둔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성분이 하시는 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의 허점이 너무 크다는 얘기인데.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네. 경찰이 지금 변호사님이 아까 너무 황당해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야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해? 근데 경찰은 아니 이들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그 변명은 사실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변명의 거리를 주는 상황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더라. 작년 한 해만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2022년도에 86명이 살해됐고요. 21년도에는 83명이 살해됐고요. 2020년에는 97명이 살해됐습니다. 2019년에는 88명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최소한 80명 후반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인 미수인 거고요. 살인 미수도 의료 기술이 좋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응급 조치를 빨리 해서. 그렇군요. 저 살인 미수도 옛날 같으면 살인입니다. 원래는 네, 왜냐하면 의료 기술이 있는 나쁘니까 응급 조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인 미수라고 해서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도에 8,367명에서 작년에는 12,841명으로 53%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게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많이 해서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미흡 그리고 저는 법적인 미흡도 들어가지만은 현실적인 형태의 조치 상황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특히 뭐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전자발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한 KT법이라든가 아니면 클레어법 같은 거라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를 일정 정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제가 아까 경찰에서 일정 정도 좀 잡아둘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죠. 순서를. 네,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는 왜 가해자부터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부터 좀 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낮춰갖고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영장주의 예외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탁 풀어주니까 부탁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경현님께서 피해 여성분들은 대부분 경찰이 아니란 대응이 문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경찰이요. 윗선 눈치만 보지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많네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돼 갖고 지금 윤희근 청장이라는 수뇌부들은 너무 성과주의 때문에 아까 체류행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리자님, 부산 자갈치씨를 차단해 주세요. 무슨 말 같지 소리를 해요. 죽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요. 뉴스마트 관계자 여러분, 이분 정리해 주세요. 자, 오차드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나동현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해외에서는 요거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해외에서는 이런 법을 조금 KT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다면서요? 예. 그냥 신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족관계 어떤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확대해 갖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 쪽으로 폭력범죄에 의한 신변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형태가 이 KT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신변보호명령 대상을 예. 꼭 결혼한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뿐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예. 연인관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연인관계 혹은 연인관계였다 아니면 연인관계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까지도 그리고 영국에서는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연인의 전과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는 그래서 거군요. 이게 클레어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보 제공의 그 주체랑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보호 주체를 좀 확실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클레어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베프님하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최지봉 교수가 오셨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최지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PD님.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털어주시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최지봉 교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들한테 조금 인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제 차가 사고 난 건 아니고요. 아이고, 사고가 큰일 날 나서 뻔했네요. 길이 좀 막혀가지고 한 5분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이 사건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인선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들이 제출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요때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정본인가요? 그게 유출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있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인데요. 네. 이 사람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네. MBC 기자 A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1년 있다 갑자기 고발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상황을 조금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압수수색을 어제 했는데 문제는 임모 기자인데 임모 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그다음에 개인 노트북, 그리고 집에까지 다 압수수색 다 했어요. 그리고 MBC까지 찾아온 거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있다 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왜냐면 이제 물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무소속 무슨 지방 강서구 의원이죠. 강서구 의원의 무소속인 사람이 먼저 고소를 했어요. 왜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분이 언론에 보도된 걸 따르면 열린공감에서 약간 일을 했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가 개인 정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임모 기자를 수사를 의뢰한 건 아니에요. 그 처음에 받았다는 사람. 성명 불상자? 네, 있는데 이제 좀 밝히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임모 기자한테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수사가 되면서 임모 기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기자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는 맞아요. 것으로 고발당했던 바로 그 기자 아니에요? 기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PD수첩에 나와서 뭘 얘기했냐면 네. PD수첩에서 예전에 검찰 권력에 대해서 비판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굴을 공개하면서 기자 신분으로 네. 비판적 입장을 냈었어요. 검찰에 대해서. 그것도 함께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검찰의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기자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보도를 했던 기자예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드는 것은 이 기자가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이런 의혹이 든 거죠. 물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사람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했다가 그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다.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MBC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정보를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 사람이 넘긴 게 성명 불상이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사람한테 넘겨준 게 아니고 타 매체 언론 기자한테 넘겨줬어요. 타 매체. 네, 그러니까 그 타 매체 언론 기자가 또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자들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면 묵시적으로 기자들에게 그걸 준대요. 왜냐하면 의원실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세요. 전달해 주는 당연하죠. 보도해달라고 요청할 네네.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 안 그러면 어떻게 보도를 하겠어요? 기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을,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 사무처도, 네. 국회 사무처도 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모 기자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그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것들을 모든 사람은 전달을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한테 전달했는지도 지금 수사가 돼야 되고, 근데 꼭 집어서 임모 기자만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최초 유포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것도 보여요.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사 기자들이 받은 사람 이 사람 혼자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추측으로 말해요. 조중동 예를 들면 그런 기자들은 안 받았을까요, 과연?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받고 또 넘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럼 모든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왜 임모 기자만 특별히 찍어서 이 사람만 수사를 하고, 특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방송국을 왜 압수수색하냐고요. 자, 보세요. 네. 개인 휴대전화로 받았겠지.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노트북으로 받았겠죠. 거기서 넘겼겠지. 그게 방송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이거 다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야 되지. 방송국의 보도국, 예를 들면 뉴스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길 들어가게 되면요, 보도국은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집약되는 곳이에요. 네. 보도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정보보고 형태로 다 넘겨요.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서별로 정치부, 사회부, 또 이 기자가 정치부, 경제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중요한 파트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정보들을 다 뒤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노조에서 반대하고 또 사원들도 나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네. 결국 어디까지 허용이 됐냐면 기자의 책상까지는 경찰이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압수할 물건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대단한 언론 탄압이다. 저는 기자 개인이 이런 일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물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걸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자 개인에 대해서 조사한 걸로 끝나야지. 그걸 왜 MBC 보도국까지 들어오려고 하냐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정보 유출이 예컨대 기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왜 특별히 임모 기자에 대해서만 이런 압박을 가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다. 당연히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인사청문 자료라고는 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함부로 이렇게 기자들의 손에 손을 거쳐서 나가고 유출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 압수수색이 일어난 과정이라던가 어제 압수수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조금 찜찜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좀 요게 지금 최진봉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언론 그러니까 탄압이지. 갑자기 1년 지나서 갑자기 이 김민석이라고 하는 의회 의원이죠. 구의회 의원. 강서구 의회. 구의회 의원이 갑자기 고발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터진 거는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이 조치가 벌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한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뿌려진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한 장관 스스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말 이게 문제라면 고발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곳에서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타임에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MBC라고 하는 곳에까지 다 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너무 오버 아니냐 문제죠. 왜냐하면 M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지금 정권에서 보기에는 매우 껄끄러운 지금 그런 언론사라고 여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 MBC가 사실은 수사하고 싶었던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했던 윗선에서 여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뭔가 찾아내려고 별건 수사를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지금 사실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MB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의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스룸 같은 이 곳에서는 특정 개인 공간이 따로 없는데 왜 여기다가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MBC를 탄압하기 위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본인의 휴대전화 아니면 노트북.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까? 뭐 직접 갖다 줘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MBC 그럼 들어가서 이거 복사해 줍니까? 내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뭐 보낼 때 복사해서 종이로 안 주잖아요. 네, 우리 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럼 휴대전화하고 노트북 압수했으면 됐지. 그게 방송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그것도 뉴스룸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보가 집약되는 곳이고요. 그 정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그거 만약에 별건으로 수사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게 언론의 자유인 거예요.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동훈 장관하고 채널A 기자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있었죠. 채널A 압수수색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인가 3일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목록 주고 이거 찾아주세요라고 채널A에 넘기고 채널A에서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주고 끝났어요. 근데 왜 MBC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 기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고 하면 그 했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를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기기들을 다 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MBC 본사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취재 과정에서 보도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보도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취재 과정 전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명분이라도 있죠. 이건 개인이가 딴 사람 넘겨준 거야, 뭘 하나를. 이거 연결하는데 왜 MBC 기자하고 MBC 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자 개인이 한 행동이라면 그 기자의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물품들만 압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뉴스룸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얘기 하네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MBC에 대한 보복 압수수색 아니냐. MBC 소속 기자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과잉 수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란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작년에 채널A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채널A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 니네들이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고건하고 이건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채널A에서 우리 못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냥 끝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르죠. 두 가지 점에서 다르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주장하면 맨날 저렇게 내로남불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은요 그러면? 국민의힘 왜 가만히 있죠 지금?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 왜 안 하냐고 들어가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민주당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민주당만 공격을 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공격을 하려면요. 국민의힘도 함께 공격하세요. 그런 말이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채널A 사건 같은 경우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요, 실제 한동훈 장관의 녹취록, 대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위에 보고됐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부장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고 그게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취재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 인베스터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 담당자, 누구?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동재 기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치 누가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라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취재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MBC 기자 같은 경우는 정보를 받아서 다른 기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요 사안하고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취재를 하게 되면 부장,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요. 보고 과정이 다 기록에 남아요. 그냥 단체망이나 아니면 이게 자기들끼리 내부망이 있어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그렇죠. 그 부서에 취재한 내용들을 정보보고 하거든요. 정보보고가 모든 사람이 공유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취재해라 말아를 지시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장이나 국장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 시스템 자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취재가 아니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이거 넘겨서 이쪽으로 넘겨준 거야. 그럼 기계만 확보하면 돼요. 그거는 누구한테 넘겨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취재해서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으니까 이 넘겨준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넘겨준 것에 대해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MBC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근데 두 개를 똑같은 사안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런 분이 있네요. 민키님께서는 예전에 조민 씨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 공개한 주모모 의원도 있었습니다. 맞아. 그랬었죠. 왜 그거랑 차별 대우하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 압수당한 기자가 지난해 9월에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욕설 파문을 보도해서 고발당했다는 것. 이 점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까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찍어서 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자들, 모르겠어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100% 제 추측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기자들이 그 정보 받았을 겁니다. 의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인사청문회 하면요. 인사청문 자료들 기자들이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요. 친분이 있는 의원실 있잖아요. 다들. 제가 거기는 조중동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인데 왜 임모 기자만 찍어서 했을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자들 다 조사하세요. 기자들이 임모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은 안 넘겨줬을까요? 서로 기자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자료 좀 줘. 그러면 넘겨주는 거지. 그게 무슨 불법적으로 사용할 걸 생각했겠어요? 얘는 보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기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면 물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왜 임모 기자라는 한 사람이 특정돼서 그 사람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냐고요. 다른 기자들은 그런 행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만약 이게 문제라면 그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준 그 기자들 모두 다 조사를 해야지. 근데 왜 하필이면 경교롭게도 왜 이 MBC의 바이든 날리면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얘기했던 PD수첩에서 그 기자를 타겟으로 했냐 하는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닌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과는 매우 굉장히 다른 반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장관의 본이 하고 싶었던 말, 이건 뭡니까?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품으니까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사주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본인과 관련된 일이니까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쨌든 채널A 관련해서 그 이모 기자하고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을 그렇죠. 좀 곤란하게 했었다. 뭐 이런 얘기 또 본인하고 상관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명하려는 그러네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국민들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민단체를 향해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다. 이러면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의 회계부정과 괴담, 가짜뉴스 유포, 폭력 조장 등 3가지를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특히 뭘까요? 아마 지난번에 이게 또 한동훈 장관이 싸웠던 그 단체를 말하는 걸까요? 그다음 한동훈 장관이 싸웠나요? 그 단체가? 그때 서로 성명 주고받으면서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포함됐죠.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된 곳은 그곳은 아니에요. 그곳은 아니에요? 네, 그곳은 딴 아니에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슨 그 강제동원 관련돼서 피해 당하신 일본에게 피해 당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 단체를 꼭 집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받잖아요. 재판에서.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20%를 기부를 해요. 그 시민단체에 그렇죠. 단체에. 네. 그러니까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에 승소를 하면 이제 피해 보상금을 받잖아요. 네, 네. 그 중에 20%를 이제 기부를 해요.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본인처럼 이렇게 힘든 쓰라고. 사람을 도와주는데 네. 쓰라고. 근데 그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대되면 그렇게도 간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네. 원래 출발은 거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20%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뭐 억지로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 안 내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맡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이나 지원 사업 또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만 쓰도록 돼 있대요. 이 외에 뭐 임금으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이 돈을 경찰이 아니지 참 그 하태경 의원 위원장으로 있는 그 TF에서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뭐 쓰이고 임금으로 쓰이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들 일자리 만들어내고 자기들 돈 쓰는데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활용되고 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이제 주도해가지고 요 TF 일을 하고 위원장이죠. 있죠. 네. 네. 이게 바로 시민단체 정상화 테스크포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맞아요. 여기 위원장이 지금 하태경 의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를 도와준답시고 그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좀 비열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선일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네. 요 시민모임의 후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최초 보도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보면요. 패턴을 잘 보세요. 패턴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보수 언론들이 뭔가 터트려요. 네. 자,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불법 노조 항의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막 강제 진압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디서 보도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군요. 이거 언론에서 뭘 보도를 근데 언론이라 하면 제가 보수 언론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보수 언론들에서 뭔가 보도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바꿔가지고 탄압을 시작해요. 이게 저는 정해진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반대 역 패턴도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이 뭔가 제기를 해. 그럼 그걸 언론이 받았어. 그럼 이제 그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나서 가지고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탄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언론이 예를 들면 야 노조가 이렇게 1박 2일 노숙 농성을 하더니 이렇게 했다. 지금 이것도 20%가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20%씩 그거 받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한다. 자기 배불리려고 한다. 자기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임금에 쓰거나 그걸 개인이 착복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돈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임금 내고 하는 거지. 거기서 운영하고 운영 경비로 들어가는 게 전혀 특수 없는 거예요. 목적을 지정해가지고
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20%를 기부하게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서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 같은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바꾸는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교수님 그 엄청나게 진지하게 설명을 잘하시니까 우리 나동현 님이 또 10,000원을 쏘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는 언제 쏘셨어요? 아까. 제가 할 때 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번 쏘시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민노총이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노총 총력 대투쟁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캡사이신이 분사됐던 마지막은 2017년 3월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헌재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2018년도 5월 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살수차로 캡사이신 탄 그 물을 쏘지 마라. 옳지 않다.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네.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경찰청장이 너무 심하게 끝까지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네. 이게 다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한마디. 건폭 얘기도 했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말은 안 했고요. 어쨌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엄벌해라.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또 한마디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불법 집회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다. 대통령이라고 그랬나? 정부라 그랬나? 정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부를 대통령이 선택했다. 한장관이 그렇게 말했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은 넘어가는 거야. 경찰청장이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 장관, 경찰청장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탄핵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캡사이신 쓴 거. 그리고 그 살수차도 문재인 정부 때 다 없애버렸어요. 폐기시켰어요. 네. 왜냐면 살수차 때문에 그 우리 문대포? 박남기 네. 그 농민. 백남기인가요? 그분 노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농민. 네,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강제 진압하는 것도, 물론 뭐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 정도의 그런 정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집회해가지고, 아니, 반대 집회하는 정광훈 그 목사를 비롯해서 극우 세력들 집회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뭐 살수차를 썼습니까? 강제 진압을 했습니까? 무슨 뭐 그렇게 강력하게 캡사이신을 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지나와. 자기들은 그렇게 다 누린다는 표현은 제 말은 마음대로 그런 집회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퇴진을 주장하고 이러니까, 물론 뭐 지금은 현재는 노조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적용이 되면 노조만 하겠어요? 촛불 집회는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모든 집회들이 이런 잣대를 대겠죠. 그게 그냥 맞는 겁니까, 대체? 그때는 그렇게 집회의 자유 보장해 달라고. 아니, 그 코로나 시기에요. 얼마나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습니까? 제대로 거리두기도 안 하고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강제 폐사 안 시켰잖아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와서 집회와 자유의 그런 부분들, 헌법적 가치를 누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못 쓰게 하니까 뭐라고 머리를 굴린 줄 아세요? 뭐라고요? 개인이 뿌리는 분사기? 스프레이 같은 분사기. 야, 이제 잔머리 아닙니까? 어차피 cap사이신 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 저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우리 맨날 그 체류탄. 네. 엄청 쐈죠, 진짜. 대한민국 체류탄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수출했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예. 우리 다 같은 세대들 아니겠어요? 예. 그때로 돌아갔다니까요, 80년대로. 지금 2023년인데 40년을 후퇴한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자, 다음 마지막 이슈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우리 최지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거라서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사실 이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또 고난을 겪는군요. 말년에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면직 처분을 제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했다. 그래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가 되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면직시킨다. 7월 달에 원래 이분이 그만두게 되는데요. 네, 7월 말.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일단요, 형사소추가 되면 다 그럼 기소하면 다 그만둬야 돼요. 모든 공적. 그러니까 아니 그럼 기소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그 기소권이 기소된다고 100%다 형이 나와요?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최종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정현주 사장 사례예요. 네. 정현주 사장 뭐라냈거든요. 그때 쫓아냈어요. 해임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다 무죄였어요. 무죄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저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거 취소 처분했잖아요. 징계 취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똑같은 사안이에요. 만약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슨 지금 청구하잖아요. 한상희 방통위원장이. 네, 그래서 면직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 그렇죠. 근데 2달 후에 만약 그게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이게 저는 검찰이 기소해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만 보고 모든 것이 범죄라고 추정해버리면요. 그 자체가 검찰공화국이지 뭐겠습니까? 아니 재판부는 왜 있는 거예요? 판사는 왜 존재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를 삼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화 받고 했던 말. 그 말이 뭐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그거 자기 생각인 거지. 그게 그러면 지시한 거예요? 고쳐. 이렇게 얘기한 거냐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네, 본인이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 거니까. 밑에 전화 받으면 그 소리 듣고 고치라는 말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것도 첫째 말이 안 되고 2번째는 민원연에 있는 사람들 그 민원연 출신인가 그 사람을 네. 심사위원회에 A씨를 앉혔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방통위원장들 재승인 심사하면서 다른 방통위원들과 상의했습니까? 방통위원회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기들 맘대로 했어요. 위원장들 맘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심사할 때는 14명 중에 2명이었다고 야당이. 네, 네. 12명이 여당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상의 안 했냐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상의를 안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이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그 전에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 맘대로 했었어요 다. 근데 뭘 이제 와서 상의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2명 들어간 것도 제가 할 때도 네. 양문석이가 그 당시에 방통위원이었어요. 네. 민주당 출신.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위원장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는 한 명도 안 주냐, 왜 야당은 한 명도 안 주냐. 그래서 겨우 받는 게 14명 중에 2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양무섭 박사한테 고마워하긴 했습니다. 안 합니다. 고마워. 왜요? 아니 들어가서 의미가 없어. 왜냐면요. 점수가 평균을 내요. 평균을. 14명 중에 2명이 들어가서 점수를 물론 뭐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뭐 낮게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또 최고점과 최저점 빼요. 14명 중에 13명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최고점, 최저점. 그러면 2명 중에 1명 점수로 빠져. 그럼 뭐 하겠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 저는 한상혁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YTN과도 연관돼 있어요. YTN이 지금 인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수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 방통위예요. 그럼 누가 인수자가 되겠어요? 3대2가 되면. 만약에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들어오면 지금 정부의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3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를 뻔한 거고. 2번째는요. 이런 데면 그 다음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추측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요. 방송국 사장들 해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MBC든 KBS든 네. EBS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들을 바꿔야 돼. 이사회를 바꿔야 돼요. 이사회, 지금 KBS 이사회, MBC는 박문진이라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인데 이사회에 이사들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권한이 방통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사회 바꾸고, 이사회 바꾼 다음에 뭐래요? 해임 절차에 들어가요. 사장 해임 절차에. 그게 바로 정현주 사장 때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현주 사장 때도 이사 한 명을 쫓아내버렸어요. 네. 부산에 있는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 쫓아내버리고 이사를 자기 편에 이명박 정부 때 자기 편에 가까운 사람 집어넣고 그리고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단순히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고 YTN 민영화 과정에서 보수성이 강한 사람을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송국 이사회, KBS나 MBC 이사회의 이사진을 교체하고 방송국 사장들을 해임하는 거라는 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깨은리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 아닌 게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대외 협력 특보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이명박 정부 때 방송 관련된 일을 거의 했었어요.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최수중이었잖아요. 종편이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이명박 때예요. 이명박 때. 그때 그 모든 일, 즉 종편을 만들고 보수 언론들에게 방송을 주겠다고 저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 다 나와요.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저 찾아왔다고 그랬죠. 제가 반대하니까. 그 정도로 저를 압박했던 때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 했었어요. 대변인하고 언론특보하고요. 그리고 홍보수석도 했었어요. 그러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언론 관련된 업무를 했던 이동관 두 사람이 합작해서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 사람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낙연 전 대표도 동아일보 출신이시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언론 탄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방송국에 자기들 이명박 정부에 친한 사람들 꽂아 넣으려고 하다가 반대하고, 그래서 방송 대파업을 했었어요. 120일 동안. 당시에 MBC, KBS, YTN까지 공영방송들이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요? 낙하산 사양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네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최시중, 이동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방통위원장을 해요?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방통위원회 수장을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이고 방송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했던 분을, 전례가 있는 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비난이라죠. 정상적인 비판. 정상적인 비판을 하신 최진무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또 확인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수고하셨고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